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9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3부. 네, 이번 3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 줄여서 말하면 주임법과 상임법을 서로 한눈에 표로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례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주임법. 이 주임법은 이 주택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리고 상임법은 이 상가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두 법 다 특별법으로서 일반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강력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임법은 이제 주거용, 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이 되고요. 이 상임법은 이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이제 상임법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상임법의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보증금이 초과할 경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임법의 경우에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임법의 경우에는 상가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꼭 받으셔야지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보장된 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대항력, 우선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소액 임차인들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발생되는 이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들을 적어 놓은 칸이고요. 효력은 이제 보시면 뭐 전입신고, 이런 신고나 확정일자, 뭐 사업자 등록 이런 건 모두 다음날 0시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임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상임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본다면 1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임법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는 기존의 2년으로 생활이 끝났으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2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리가 나와 있고요. 상임법의 경우에는 이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년까지도 네, 이 상가 임대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 말하지 않아도 갱신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를 임대인의 경우에는, 주임법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 이 계약 만료 전 기간 동안 이 갱신을 거절하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상임법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이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내에
갱신을 거절하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예,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은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감 청구권이 있죠. 주임법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상임법의 경우에는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이 감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규제나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법 모두 증액 청구를 해서 증액을 한 후에는 1년 내에 다시 재증액이 안 된다는 거. 1년이 지나야 이 증액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도 주임법의 경우에는 연 1화를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규제사항이 초과하지 않는 규제사항이 있고요. 상임법의 경우에는 연 1할 2푼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특별법으로서 평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주임법이나 상임법 모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사정이 생겼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함으로써 이사를 가도 그 대항력이나 아니면 우선 변제권 이 두 가지의 권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 적용되는 금액이 하단에 있는데요. 이 금액도 제가 앞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는 금액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좀 간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 하단에 소액 임차인을 관련된 이 금액을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자, 이 사례들을 실제 사례들이니까 좀 생각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간 지 몇 달 만에 갑작스런 사고로 이제 계약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전차인 이 친구가 대신 와서 살기로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차인으로 들어와서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사해서 살고 또 전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전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대인이 승낙을 했다면 그 전차인도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때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차인도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단,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걸 했습니다. 자, 이건 순서입니다. 순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뭐 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사정이 있어서 대신 전차인이 와서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자, 전차인이라고 했다면 자, 이 앞서 임차인이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한 대로 소급은 안 됩니다. 네, 소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저당을 잡았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저당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순위에는 또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인 이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개 보수도 이제 내야 되겠죠.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중개 보수도 내기로 협조를 했고, 그리고 며칠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맞춰서. 근데 임대인이 기존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계약이 파기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이 욕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됐단 말이죠. 이거는 과연 누구 편이 될까요? 네. 일단 아직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를 맺는다면 이제 금액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파기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너가 돈을 너무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너 책임으로 하고 나는 그냥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2020년 1월부터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만약에 등록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 제재사항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이 5%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사항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꾸준히 한번 법을 지켜보고 또 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2억으로 거주를 하다가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2천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만기가 9월 20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재계약을 미리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증액을 하는 2천만 원은 이제 만기일에 입금을 했대요. 그래서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돈은 9월 20일 이 만기 날짜에 줬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언제 발생하나요? 보통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는 네, 바로 그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 다음 날 0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증액 계약으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이 입금 날짜, 증액 금액을 입금한 날짜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로 보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네,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19일 땡땡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좀 늦게 하셨네요. 9월 25일에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날, 같은 9월 25일에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걸 이 임차인이 알게 됩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후순위권자가 돼서 불이익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당권은 같은 날 만약에 설정이 돼 있었다. 그럼 저당권은 당일에 생깁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날짜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 저당권이 이 간만의 차이로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권리가 생겨서 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이제 후순위니까 확정일자도 안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차후에 또 채권자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선순위권자인 이 땡땡 은행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판례 관련 내용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인데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주거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이런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여기 하단에 이 서울 지역은 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보증금, 월세, 연료비, 뭐 가스비 뭐 이런 거 연체 등으로 강제퇴거의 위기에 있으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화로 얘기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긴급 주거비라든지 뭐 연료비 이런 걸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복지 지원 센터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주변에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부동산 스토리 9화 끝!